총구석 쫌생이 집안이 흙 묻은 손으로 조물딱거린 걸 어떻게 내 아들 입에 넣어. 시어머니가 엄마의 전복김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있었죠. 아픈 허리 붙잡고 며느리 기죽지 말라며 전복까지 썰어 넣은 엄마의 정성이 시큼한 쓰레기통 안에서 뒤범벅이 되는 걸 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요, 글쎄 오히려 저한테 싸구려 티나는 걸 왜 가져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촌스러운 김치가 어떤 김치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친정엄마한테 온 문자를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원아, 김치 오늘 도착할 거다. 전복도 넣었으니까 시어머님이랑 같이 먹어. 냉장고에 넣기 전에 한번 섞어주고.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오래 앉아 계시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제주도에서 비싼 전복까지 사서 해물김치를 담가 택배로 보내주신 거죠. 저는 문자를 보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좀 봐. 역겨워서 숨을 못 쉬겠네. 시어머니 강말숙이 한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김치통을 발끝으로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저희 친정에서 보내주신 김치예요. 강말숙이 김치통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잔뜩 구겼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보냈으면 내가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아픈 허리 붙잡고 직접 담가주신 거라서요. 직접 담갔으면 더 문제지. 촌구석에서 흙 묻은 손으로 조물딱거린 게 뭔지 누가 알아. 강말숙이 김치통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붉은 양념 사이로 도톰하게 썰어 넣은 전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배추 한 입 한 입마다 해물이 고르게 박혀 있었어요. 어머님, 전복도 들어있어요. 엄마가 일부러 비싼 걸로 골라서 넣으신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전복? 이걸 전복이라고? 강말숙이 손가락으로 전복 한 조각을 집어 올리더니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딱지를 전복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쫌생이 집안에서 보낸 걸 내 귀한 아들 입에 넣으라고? 강말숙이 김치통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강말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그건 버리시면 안 돼요. 손 치워. 강말숙이 제 손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주방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강말숙의 뒤를 쫓아가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따로 먹을게요. 냉장고에 안 넣을게요. 제 방에 둘 테니까 제발 그냥 두세요. 강말숙이 뚜껑도 닫지 않은 채 김치통을 음식물 쓰레기통 위로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전복을 하나하나 썰어 넣은 붉은 김치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통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더러운 거 치운 거지 뭘. 냄새나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게 맞잖아. 강말숙이 빈 김치통을 싱크대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손을 탈탈 털었습니다. 내 친정이 뭔 집안이라고 이런 걸 보내?
농사꾼이 낡은 트럭 끌고 다니면서 잘 사는 척은 쪽팔린 줄 알아야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재야,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 전복김치를 통째로. 민재가 베란다 쪽을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했지. 아무리 그래도 사돈 어른이 보내준 건데. 강말숙이 눈을 부릅뜨며 민재를 쏘아봤습니다. 뭐, 너까지 엄마한테 이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재가 강말숙의 표정을 살피더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지원아, 너도 좀 생각을 하지. 우리 엄마가 원래 비위가 약한 거 알잖아. 왜 굳이 이런 싸구려 티나는 걸 가져와서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싸구려라는 말이 민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시끄러워. 매번 친정 타령이야. 좀 그만해. 강말숙이 팔짱을 끼고 제 앞에 서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네 남편도 이러는데 정신 좀 차려. 총구석 귤밭 하나 가지고 시집와서 행세하려 들지 말고.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민재와 강말숙을 번갈아 올려다봤습니다. 승리자처럼 팔짱을 끼고 비웃는 강말숙. 저를 귀찮다는 듯 내려다보는 민재.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한번 훔치고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윗칸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끌어내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거칠게 쓸어 담았습니다. 야, 이지원.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재가 침실 문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가방 놓고 나와. 저는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갑과 여권을 챙겨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고 끌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어디 가냐고. 민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공항이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제주도행 밤 비행기 표를 검색하는 제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제주도 특유의 축축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제주도야. 뭐?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집에 가서 얘기할게. 금방 가. 택시를 타고 본가로 향하는 30분 동안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제주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서울 신혼집 베란다에서 쓰레기통으로 쏟아지던 붉은 김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본가 대문 앞에 택시가 멈추자 현관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엄마는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였고 아빠도 작업복 바지에 낡은 점퍼를 급하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원,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혼자 와? 아빠가 캐리어를 받아들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가 제 양쪽 볼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딸 눈이 왜 이래? 울었어? 그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공항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꾹꾹 참았던 서러움이 엄마 손길이 닿는 순간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며 담가주신 김치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전복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레기통에 통째로 쏟아버린 일, 총구석 쫌생이라고 흙 묻은 손으로 만든 걸 어떻게 먹냐고 한 그 말, 그리고 남편 민재가 싸구려 티나는 걸 왜 가져왔냐며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것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기만 하셨는데 엄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들으셨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분이셨지만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빠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서재 안에서 아빠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김 실장.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성식품 건 모든 계약 진행을 전면 보류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상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겠죠. 이유는 묻지 마. 내일 아침까지 상대 측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일체 잠가둬. 아빠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 서서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낡은 트럭을 몰고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밭에 나가시는 건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빠의 농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시집간 뒤로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아빠가 제주도에서 농수산 쪽으로 사업을 꽤 크게 키우셨다는 정도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셨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 서서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셨습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지. 아빠 방금 전화가 무슨. 넌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제 방에 이불을 새로 깔아주셨습니다. 어릴 때 쓰던 방이었는데 벽에 붙어있던 수능 시간표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쏟아지던 붉은 김치, 바닥에 떨어진 전복 한 조각, 총구석 쫌생이라던 강말숙의 얼굴, 싸구려라고 말하던 민재의 입모양, 그것들이 천장에 겹겹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회사 대표 번호였습니다. 민재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대리, 지금 무슨 상황이야? 대표의 목소리는 잠이 확 깨는 톤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제주 프리미엄 농수산에서 우리한테 계약 전면 보류 통보했어? 6개월 동안 매달린 거 알지? 이거 내가 담당이잖아. 예, 보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원인 파악하고 보고해. 이거 못 살리면 너 내일부터 책상 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어두운 침실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이불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강말숙이 소파에서 TV를 보다 깜빡 잠이 든 채였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민재가 강말숙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 한밤중에. 지원이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제주도에서 뭐 한다고 했어? 귤밭이나 하는 집이지 뭐. 왜? 민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제주 프리미엄 농수산. 검색 결과에 뜬 대표이사 이름을 보는 순간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재호 이지원 아버지 성함이 이재호 맞지? 그런 것 같은데 왜? 민재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어. 뭔 소리야, 이 밤중에. 그 김치. 엄마가 오늘 쓰레기통에 버린 그 김치. 그거 담근 사람이 우리 회사가 6개월째 매달리고 있는 수백억짜리 계약 상대 대표야. 강말숙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VIP용으로 직접 만든 샘플이었을 수도 있어. 그걸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이부은 거라고. 강말숙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만이 새벽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가 차려주신 전복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밥상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어젯밤 펑펑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엄마의 전복죽을 한 숟갈 뜨는데 코끝이 또 시큰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끓여놨으니까. 엄마가 제 맞은편에 앉아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피셨습니다. 아빠는 새벽부터 서재에 들어가 계셨는데 평소처럼 밭에 나가시지 않은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계세요. 강말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 창문 너머로 대문 쪽을 내다봤습니다. 강말숙과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공항에서 바로 달려온 듯 민재는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강말숙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니요, 엄마. 저도 볼게요. 저는 부엌을 나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빠도 서재에서 나오셔서 마당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아빠는 평소처럼 흙 묻은 작업복 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계셨는데 표정만은 어젯밤 서재에서 전화를 끊으시던 그 차가운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강말숙이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말숙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당 흙바닥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민재도 강말숙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바지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민재는 신경도 쓰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이한테 함부로 한 거 다 제 잘못입니다. 아빠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당에 고요가 내려앉았고 멀리서 귤밭 사이로 새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제발이요. 제가 무릎이 깨지도록 빌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강말숙이 이마를 흙바닥에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어제 저녁 코를 틀어막고 김치통을 발로 차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보내주신 귀한 김치를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강여사, 네, 네 사돈어른. 어제 우리 집사람이 허리 아픈 거 참고 담근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었다면서? 강말숙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촌구석 쫌생이라고 했다며?
흙 묻은 손으로 만든 걸 어떻게 먹냐고? 사돈어른, 그게 내가 흙 묻은 손으로 농사 짓는 사람인 건 맞아. 낡은 트럭 모는 것도 맞고. 아빠가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강말쑥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강 여사, 나는 그 흙 묻은 손으로 사위회사 월급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건 몰랐지? 강말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고개를 바닥까지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계약건은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빠가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박서방, 내가 이 계약을 보류한 건 사업 때문이 아니야. 네. 내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 캐리어를 끌고 밤 비행기를 타고. 아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사업은 다른 데랑 하면 돼. 근데 내 딸은 하나밖에 없어.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말숙이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님, 지원이한테 제가 직접 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던 강말숙. 싸구려라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던 민재. 그 사람들이 지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정상인데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제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들 밥줄이 끊어질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게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지원아.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아빠.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저는 무릎 꿇은 강말숙과 민재를 번갈아 봤습니다. 강말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 속에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입술 한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분한 걸 참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금을 뿌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걸 꾹 눌렀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모으고 제 재산을 지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강말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원아, 이번 한 번만이에요. 다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강말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말숙이 제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정말 고맙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 민재도 일어나서 바지 무릎에 흙을 털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원아, 나도 미안해. 진짜로. 저는 민재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미소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제 눈빛을 읽으셨는지 아무 말 없이 서재 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강말숙의 등을 토닥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효심 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제 얼굴에는 용서의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이미 다음 수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강말숙의 밥상을 차렸고 퇴근하면 장을 봐서 민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강말숙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과일 좀 깎아달라고 하면
웃는 얼굴로 사과를 깎아내 갔습니다. 지원이가 달라졌네. 제주도 다녀오더니 철이 들었나 봐. 강말숙이 사과를 받아 먹으며 민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 역시 한번 크게 싸우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행주를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질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신혼집 전세금 가압류 신청이었습니다. 이 집의 전세금은 전액 친정 아빠가 보내주신 돈이었고 그 송금 내역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재 명의의 계좌를 묶어둘 준비였습니다.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남편 쪽의 유책 사유가 확실할수록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찾아볼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며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회식을 한다며 나갔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민재가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술 냄새가 침실까지 풍겨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민재의 정장 재킷이 바닥에 흘러내려 있었고 재킷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업무용 태블릿의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쪼그려 앉아 민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PC 버전이 로그인된 채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화방 목록을 훑어내렸습니다. 한성식품 납품팀이라는 단체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재가 하청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 납품 단가 킬로당 3,200원으로 올려서 서류 만들어주세요. 실제 단가는 2,400원이니까 차액은 제가 말한 계좌로. 박 대리님, 이번 달 정산분 680만 원 보냈습니다. 확인했어요. 수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이런 대화가 1년 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납품 단가를 부풀려서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한 장씩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을 때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찍었습니다. 대화 내용, 계좌번호, 송금 확인 메시지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대화방을 닫고 개인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의 사진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기본 갤러리에는 업무 관련 사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더 목록 맨 아래에 숨김 처리된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호텔 로비 사진, 와인잔 2개가 놓인 테이블 사진, 그리고 민재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여자의 사진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야근하던 날, 시댁제사에 혼자 다녀온다던 날, 출장 간다던 날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돌아가 민재의 채팅 목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비밀 채팅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하트 표시로만 저장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에는
호텔 예약 확인 캡처와 다정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민재가 몸을 한번 뒤척였습니다. 저는 순간 태블릿을 가슴에 꼭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민재가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자 저는 나머지 화면들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비밀 채팅 내용, 호텔 영수증, 사진 폴더의 모든 것을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찍었습니다. 촬영한 사진들을 제 보안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를 확인한 뒤 휴대폰에 보낸 메일함에서 발송 기록까지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태블릿을 원래 자리, 재킷 주머니가 보이는 위치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저절로 꺼지도록 그대로 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얼굴. 이 사람이 뒤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호텔을 다니면서 저한테는 친정 타령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리베이트 증거와 외도 증거가 모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유책 사유, 그것도 아주 확실한 것이 2개나 잡힌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서두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퍼즐 조각은 모였지만 이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꺼내느냐가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강말숙이 제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다시 시작했지만 저는 결제 알림이 뜰 때마다 금액만 확인하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핸드백 하나에 120만 원, 화장품 세트에 45만 원, 백화점 식품관에서 한우 세트 38만 원. 결제 내역이 쌓일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강말숙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무렵부터 한 가지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강말숙이 친척들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총구성년이 잠깐 재미를 봤다고 우쭐대네. 내 아들이 없었으면 전년이 뭐가 되겠어. 사돈 영감탱이가 좀 있다고 얼마나 폼을 잡는지 흙 묻은 트럭이나 모는 양반이. 강말숙은 제가 물소리 때문에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으로 그 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두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용서하는 척 연기를 시작한 날부터 강말숙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뒤돌아서면 뱉어내는 본심을 저는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한성식품 계약 건이요. 보류했던 거 다시 진행해 주세요. 뭐? 지원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보류하라고 한 거나 다름없는데. 네, 알아요. 근데 다시 진행해 주셔야 해요. 대신 제가 조건을 하나 붙일게요. 말해봐. 최종 계약 조인식에 저를 우리 회사 기획실장 자격으로 참석시켜 주세요. 그리고 상대 측 참석자 명단에 박민재를 꼭 넣게 해주세요. 이 계약을 성사시킨 담당자 자격으로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빠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아빠가 다 물어보진 않을게. 근데 하나만 묻자. 후회 안 하겠지? 네. 안 해요. 알았다. 김 실장한테 지시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민재의 회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제주 프리미엄 농수산 측에서 계약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계약 다시 살아났어.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제주 프리미엄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거야. 대표님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수고했다고 하셨어. 민재가 구두를 벗어 던지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말숙도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야?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엄마. 이 계약 성사되면 나 승진이야. 최종 조인식의 담당자로 들어가라고 하셨어. 아이고, 내 아들. 강말숙이 민재의 등을 신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들뜬 얼굴, 강말숙의 환하게 펴진 주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인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 수요일 민재 회사 본사 대회의실. 민재는 그날을 위해 백화점에서 맞춤 정장까지 새로 맞췄습니다. 강말숙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건 제 명의 카드였죠.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정장 세트 287만 원. 저는 알림을 확인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조인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일 입을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끝나면 팀장 달 수도 있어. 아, 상무보 자리도 노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대단하네. 저는 민재 옆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도 연락 한번 드려야 하나. 이번에 계약 살아난 거 나도 좀 기여한 거 아닌가. 저는 리모컨을 꾹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고생 많았지. 민재가 기분 좋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잠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 화장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블릿에서 찍은 리베이트 증거와 외도 사진, 그리고 그동안 녹음해 온 강말숙의 폭언 파일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고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재의 얼굴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겁니다. 본인이 1등 공신이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민재는 이미 일어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소리가 욕실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도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구두. 며느리 이지원이 아니라 제주 프리미엄 농수산 기획실장 이지원으로 서야 하는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지원아, 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조인식 끝나고 회식이 있을 것 같거든. 민재가 욕실에서 나오며 새 정장 상의를 걸쳤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는 손이 들떠 있었습니다. 응, 알겠어. 잘하고 와. 저는 웃어 보이며 민재의 넥타이 매듭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민재가 현관으로 향하자 강말숙이 거실에서 박수를 치며 배웅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멋지다. 큰 건 따오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민재가 구두를 신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재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강말숙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늘 외근이 있어서 늦을 수 있어요. 그래, 그래. 가봐.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 안쪽 지퍼칸을 열어 USB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단단한 플라스틱 감촉이 잡혔습니다. 민재 회사 본사 건물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로비에서 우리 회사 임원 2명과 합류했습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분들이었고 저를 기획실장으로 소개하는 명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장님, 대회의실이 12층입니다. 상대 측에서 먼저 세팅을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올라가죠.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대회의실 앞에 한성식품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회의실 안이 보였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 생수병과 계약서 바인더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민재의 등을 두드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축하하고 있었겠죠. 저는 복도에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높은 곳. 제가 올려보낸 바로 그 자리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회사 임원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한성식품 쪽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민재도 웃음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눈이 저를 발견한 순간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웃음이 얼어붙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보이게 빠져나갔습니다. 제주 프리미엄 농수산 기획실장 이지원입니다. 저는 한성식품 대표이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명함을 받아들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 이 대표님 따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민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옆에 서 있던 상무가 의자를 빼주었고 저는 테이블 맞은편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하시죠. 대표이사가 분위기를 잡으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서 서명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실장님, 그게 뭡니까? 대표이사가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강말숙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총구석 쫌생이 집안이 흙 묻은 손으로 조물딱거린 걸 어떻게 내 아들 입에 넣어. 더러운 거 치운 거지 뭐. 냄새나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게 맞잖아. 이어서 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비위가 약한 거 알잖아. 왜 굳이 이런 싸구려 티나는 걸 가져와서 분란을 만들어.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한성식품 임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대표이사의 눈이 천천히 민재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은 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녹음은 귀사의 박민재 대리가 저희 법인 대표의 가족과 제품을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한 현장입니다. 파트너사의 핵심 기술과 정성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대표이사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억지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본 계약 조인식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뭔가를 외치거나 쫓아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대표이사가 서류 뭉치를 민재의 얼굴 앞에 내던지는 게 보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재가 고개를 떨구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강말숙의 이름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3장의 정지 요청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정지 완료 알림이 3번 연달아 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인식이 끝난 다음 날 민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기 발령 받았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이혼하려면 해. 근데 이 집 전세금 절반은 내 몫이야. 반으로 안 나누면 이혼 서류에 절대 도장 안 찍는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전세금 출처가 친정 측 송금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민재의 문자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장인어른한테 전화 좀 해줘. 계약만 다시 살려주면 내가 뭐든 할게.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강말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이모, 고모, 사촌 형부까지 닥치는 대로 연락해서 제 욕을 했습니다. 시댁 사촌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님이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난리야. 배경 숨기고 시집와서 멀쩡한 가정 파탄 냈다고 친척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녀. 언니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내용도 메모해뒀습니다. 강말숙이 떠들고 다닐수록 나중에 제 쪽 증거만 쌓이는 건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고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들어온 겁니다. 대기 발령 중이라 매일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게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민재가 서재 쪽을 힐끗 보더니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노트북을 닫아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닫아둔 창이 아닌 다른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최근 열어본 파일 기록을 확인해 보니 VIP 거래처 납품 단가표라는 파일이 어젯밤 11시 47분에 열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파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온 직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아빠 회사 보안팀에 부탁을 해뒀습니다.
진짜 단가표와 똑같이 생긴 가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이 파일은 누군가 열어보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와 접속 기록이 보안팀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민재가 이 파일을 훔쳐서 뭘 하려는지는 뻔했습니다. 경쟁 회사에 넘기고 자기 이직 자리를 만들려는 거겠죠. 대기발령의 해고, 위기까지 몰린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원래대로 서재에 올려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실장님, 어제 심어둔 파일에 외부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페에서 열람한 기록이 찍혔고 접속한 기기의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메일 전송 기록도 있나요? 네. 해당 파일을 세안식품 도메인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내역이 있습니다. 세안식품은 우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형 식품 업체였습니다. 민재가 그쪽 임원한테 우리 회사 기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리를 요구한 거죠. 접속 기록이랑 이메일 전송 캡처 전부 보존해 주세요. 법무팀에서 쓸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 리베이트 증거랑 외도 사진, 남편 회사 감사팀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알겠습니다. 접수처 담당자 이름 확인하고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기가 아주 영리한 수를 두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경쟁사에 기밀을 넘겨 새 직장을 얻고 이혼 때 재산도 반으로 나눠 가져갈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재가 훔쳐간 건 기밀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리베이트 횡령의 외도, 거기에 영업비밀 유출까지. 하나만으로도 끝장인 죄목이 3개가 동시에 쌓인 겁니다. 저는 책상 위 달력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이면 변호사가 감사팀에 자료를 넘기고 보안팀의 접속 기록이 법무팀으로 전달될 겁니다.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내일 날짜 위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서울 하늘 아래로 빌딩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면접을 본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세안식품 쪽에서 연락이 왔는지 표정이 묘하게 밝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강말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 있을 수도 있어. 기다려. 그래, 우리 아들 파이팅이야. 강말숙이 손을 흔들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민재가 나간 지 20분쯤 뒤 강말숙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아, 나 동네 마트 좀 갔다 올게.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강말숙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 출발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열쇠 전문 업체 기사였습니다. 여기가 맞으시죠? 네, 이 집이에요. 도어락 전체 교체해 주세요. 기사가 기존 도어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미리 대기시켜둔 포장 이사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2시에 도착하기로 한 건데요. 예정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11시 반쯤 새 도어락 설치가 끝났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기사를 보낸 직후 이사센터 직원 3명이 빈 박스를 잔뜩 들고 올라왔습니다. 어디 있는 짐을 싸면 될까요? 안방 옷장 오른쪽 칸이랑 거실 수납장 아래 칸이요. 남자 옷이랑 남자 물건만 전부 싸주세요. 그리고 작은 방에 있는 여자 어르신 짐도요. 이사 직원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민재의 옷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정장, 와이셔츠, 운동복, 속옷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 넣었습니다. 작은 방에 있던 강말숙의 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 옷장 속 외투, 서랍 안잡동 사니까지 전부 종이박스에 들어갔습니다. 박스 12개가 현관 앞 복도에 쌓였습니다. 저는 택배 송장을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받는 곳 주소는 시댁 시골 본가였습니다. 착불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마지막 박스를 실어가는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안방 옷장 오른쪽 칸을 열어봤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말숙이 쓰던 이불, 베개, 옷가지가 모두 사라지고 빈 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에서 보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접속 기록 및 이메일 전송 캡처본 일체를 법무팀에 전달 완료했습니다. 금일 오후 경찰 고발 접수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에 변호사에게서 온 메일도 있었습니다. 한성식품 감사팀에 리베이트 증거자료 전달 완료. 감사팀 측에서 확인 즉시 사내 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메일을 닫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지금쯤 법무팀에서는 민재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있을 겁니다. 한성식품 감사팀에서는 민재의 리베이트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리고 법원에 넣어둔 가압류 신청. 아침에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가압류 승인 나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박민재 명의 전 계좌에 집행됩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은 친정아빠 돈으로 마련한 전세였습니다. 민재가 낸 돈은 1원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내역서도 변호사가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오후 6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현관 비번이 안 맞아. 뭐야 이거. 5분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야, 장난해? 문 열어.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 캡슐을 하나 꺼내 머신에 넣었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를 들으며 찬장에서 머그잔을 꺼냈습니다. 7시가 넘자 강말숙에게서도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통, 2통, 3통.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강말숙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민재 번호도요. 8시쯤 민재에게 등기우편처럼 정식 문서가 도착했을 겁니다. 이혼 소장과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동시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보낸 계좌 동결 통보 문자까지.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강말숙의 TV 소리도 민재의 코 고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이 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지원 씨의 긴 사연이 모두 끝이 났는데 잘 들으셨죠? 돌이켜보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픈 허리 붙잡고 딸 걱정에 김치 한 통 담가 보낸 엄마의 마음, 그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딸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할 때 사람은 가장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지원 씨가 딱 그랬잖아요. 살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내 소중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마시고요. 이지원 씨처럼 단단하게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